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 TV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고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이제 4월 달이 되니까 날씨도 깨끗하고 따뜻해지네요. 코로나도 이제 거의 물러가기 시작하고 춥고 음습했던 겨울도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여기저기 꽃나물이 터지기 시작하니 생명의 약동을 경험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도 찬양하게 됩니다. 시작합니다. 칼바르트의 신학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 오늘은 그 8번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번역한 칼바르트의 정치 신학을 조금씩 나누어서 읽어드리고 조금씩 보충 설명도 해드립니다. 여전히 제1장에 머물고 있어요. 이제 끝나가는데요. 칼바르트의 두 로마서 주석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 이 사회의 희망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주석 제1판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 그 중에 1.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에 대한 바르트의 비판 가운데서 1, 2는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은 3. 자유주의 사회질서의 정치적 구조, 자유주의의 사회질서의 정치적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우상생산과 물화의 개념에서 우리는 포여바흐의 종교 비판을 수용한 특별한 형태를 쉽사리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그림 이미지 사진도 조금 띄워드렸는데요. 저 위에 포여바하의 멋진 사진입니다. 옛날 유럽 사람들은 어른들은 권위의 상징인지 멋으로 길렀는지 수염을 아주 잘 길렀어요. 그러나 학생혁명이 지난 이후에 어른들은 거의 수염을 깎고 그 대신 공식상에서는 항상 양복을 입고 넥타이 메고 나오시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남자 학생들이죠. 물론 수염을 기르더라고요. 특히 콧수염. 권위의 체계가 무너졌거나 전복되거나 평등해졌다고 보아야 할까요? 포여바하라는 뜻은 포여는 영어의 fire, 불입니다. 바흐는 음악가 바흐도 나오지만 조그만 개천, 도랑, 실 개천을 말합니다. 불과 개천, 물이 흐르는 개천을 결합했는데요. 이 포여바하는 그 불개천, 불이 막 흘러가는 불타는 개천이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열정적이고 굉장히 전투적인 이름처럼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겠지만 사실 그 이름답게 기독교를 정말 날카롭게 공격하고 기독교에 대하여 진짜 도도한 불을 그냥 던져버린 그런 사람으로 길이길이 막스 이후 기독교 비판, 종교 비판, 유신론 비판의 선봉장으로 기억되어 있죠. 그런데 이 포여바를 바르트가 특별한 형태로 비판적 형태로 수용한다는 거죠. 이 형태는 그 포여바의 종교 비판을 수용한 이 바르트의 형태는 후기 바르트에게 다양하게 수정된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다. 의심할 나위 없이 포여바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비판적으로 소화하는 일은 신학적으로 매우 의의가 큰 행위다. 그렇지만 더 훨씬 더 흥미있게 여겨지는 관찰은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그의 종교 이해를 정치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점이다. 그의 명제는 이러하다. 종교적 소외와 물화, 다시 말하면 그릇된 잘못된 하나님 관계의 영향은 정치적 귀결을 갖고 있으며 이 귀결은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회 질서 안에서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확인 가능성과 필연성의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이로부터 생겨나는 하나님의 포괄성의 보편 타당성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포괄성, 모든 것을 포괄한다.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보편 타당성,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보편타당하다. 하나님의 포괄성의 보편타당성의 토대 위에서 신학은 부정적인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 맺는 부정적인 관계가 인간의 세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 결론을 숙고해야 한다. 신학이 부정적인 하나님 관계의 내적인 논리를 연구할 때 우상숭배와 물화의 사회적, 정치적 함축성, 의미를 탐색하는 일을 회피할 수 없다. 이로써 바르트는 무엇보다도 자유주의를 비판하게 된다. 바르트는 자유주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실천 안에서 우상 생산과 물화의 특징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을 다시 요약 반복하는 설명입니다. 바르트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주의적인 사회 질서는 종교적인 하나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던 바로 그 기본 모델에 따라서 기능한다. 종교적 혹은 정치적 소유 욕망은 종교적 혹은 정치적으로 소유되는 현상으로 뒤바뀐다. 다음 줄에서 어떤 논리로 바르트가 이 주장을 증명하려고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자유주의 사회질서의 정치적 구조로서 첫 번째 1.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지배와 사회입니다. 자유주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실천의 주인 없는 권위적 권세들은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자본주의, 국가 및 그리고 군국주의다. 바르트는 이것들을 자유주의적 사회질서의 주인들로 규정함으로써 그는 동시에 이 사회질서의 정치적 구조들에 관한 세 가지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서 독일말로 헤어, 요즘엔 남자를 부를 때 헤어, 여자를 부를 때 프라우 이렇게 부를 때도 쓰는 남자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군주, 최고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말이었죠.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오직 유일한 주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한 현대사에서 이제 그들이 대신 사회질서의 주인으로 등장하는데 그것들이 바로 다음과 같은 자본, 국가, 군국주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자유주의 사회의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1, 2, 3이 있습니다. 1. 자유주의에서 지배는 추상적인 것이거나 익명적인 것,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사회적, 정치적 역학관계를 구체적으로 열어보일 수 있고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이름을 하나씩 지칭할 수 있다. 자유주의에서 정치적 지배는 곧 자본, 국가, 그리고 군국주의의 지배를 뜻한다. 우리가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함께 굉장히 현대사에서 신봉하는 정치 질서인데 바르트는 여기서 자유주의를 신학적 자유주의를 포함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특히 자유주의, 하나님과 달리 인간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여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이 사회는 결국 자본과 국가와 군국주의의 지배를 당하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통렬하게 바르트는 꼬집습니다. 두 번째, 자본, 국가 및 군국주의의 지배는 바로 사회의 총체적인 특징인 지배가 시행되는 사회적 구조를 나타낸다. 지배는 자유주의적 사회 질서에서 우선적으로는 경제적, 정치적 지배다. 인간의 사회적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자유주의의 개인적 욕망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욕망의 우상들의 지배다. 3.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군국주의를 부각함으로써 바르트는 끝으로 자유주의적 사회질서의 내적인 논리를 지적했다. 새 우상들의 지배는 실질적으로 상관관계를 이루며 이 관계는 또한 자유주의의 역사적 실패를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과 국가와 군국주의가 지배한다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또 나열하여 설명합니다. 2. 자본주의의 지배. 바르트의 주장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물질적 소유, 만몬이라고도 하고요. 돈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부라고도 하죠. 이 부의 만몬, 소유의 주물화, 주술화, 주물화, 물질화, 물화, 물을 우상숭배, 신처럼 경배한다. 이런 의미겠죠. 주물화로부터 직접 생겨난 사회적 힘이다. 이 주물화는 종교적 소유 추구가 경제적인 것, 노동과정과 경제 질서의 영역으로 변형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실제적인 생활 욕구를, 욕망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사적 소유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직에서 부정적인 하나님 관계의 물화 구조가 반복된다. 만약 노동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사적인 부의 획득일 뿐이라면 경제 사건에,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중의 일부가 덜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 앞에서 자신을 가진 자로 과시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과정에 참여하는 자들 사이에 경제적 전쟁이 일어난다. 경제 질서는 힘들의 자유로운 놀이의 원리에 따라 기능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를 무질서와 해체로 빠뜨린다. 경제적 경쟁은 삶을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만들고 동물보다 더 격렬한 투쟁을 유도한다. 경제적 경쟁 투쟁의 질서 해체적 기능은 인간을 가진 자, 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소유자와 비소유자로 세분화하는 역할을 행한다. 힘들의 자유로운 놀이는 바르트의 이해에 따르면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힘센 자와 힘없는 자, 주인과 일반 대중의 대립이 세상을 지배하게 만든다. 자본주의에서 이 대립은 만몬에 의해 지배되는 좋은 사회, 부르주아적 사회 계급과 가지지 못한 프롤레타리아 계급 간의 계급 대립의 형태를 띈다. 더 나아가 이 계급 대립의 토대 위에서 사회 전체에 번지는 계급 투쟁이 일어난다. 부르주아의 경제적 강압 지배는 위로부터의 계급 투쟁이고 이에 맞선 프롤레타리아는 파업과 총파업, 가두투쟁이라는 투쟁 수단과 혁명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아래로부터의 계급 투쟁을 전개한다. 물질적 소유의 주물화는 바르트에 따르면 시종일관, 적대주의적 계급사회를 만든다. 힘들의 자유로운 놀이에 의한 사회의 해체는 사회를 분해시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으로 갈라놓는다. 세 번째입니다. 국가의 지배. 바르트에게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류와 그 신적 기원의 부정적 관계를 보여주는 대단히 명백한 현상이다. 국가는 그 자체상 악하다. 국가가 악하다라고 말하네요. 국가는 지금껏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역사의 직접적인 통치의 혐오스러운 왜곡 현상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혐오스럽게 왜곡한 것이 국가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반국가적이네요. 그와 동시에 국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현상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국가다. 하나님은 이 현상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에 왜곡된 형태인 국가, 하나님의 진노의 현상인 국가가 계속 그냥 존재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인류를 징벌한다. 인부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국가의 역할은 로마서 주석 제1판에 따르면 지배당하는 자들을 종살이시키는 것인데 의회주의적 민주주의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의회민주주의에서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투표에 의한 다수의 승리라는 악마적 기술도 투표에 의한
다수결의 승리도 악마적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악마적 기술도 이러한 하나의 국가의 목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자신의 임무를 관찰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필요로 한다. 법조항과 무기는 국가의 지혜다. 국가는 필연적으로 폭력 국가이며 무력 국가다. 왜냐하면 국가는 억압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계급사회의 맥락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바르트의 글을 직접 인용합니다. 국가가 지배자들의 지식과 의지로서 거둬들이는 세금은 가진 것이 없고 정직한 자를 가장 강하게 억압하며 세금 사용도 결국은 항상 국가 자신에게만 유익하게 된다. 국가는 법률을 존중하라고 요구하지만 그것을 제정하고 시행할 경우 인간성과 권리는 항상 오직 마지막 동기만이 될 뿐이다. 국가는 주인을 존경하라고 요구하지만 주인은 존경받을 가치가 비교적 제일 적은 자들이다. 여기서 주인이란 말은 국가의 지도자, 관리를 말해죠. 국가는 지도자, 통치자를 존경하라고 하지만 그런 주인은 존경받을 가치가 가장 적은 자들이다. 상당히 이 시대의 바르트는 국가를 아주 비판적으로, 거의 반국가적으로 비판하네요. 다시 문장으로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현재 지금의 국가는 계급 국가로 이해되었다. 1919년 출판된 그 당시를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국가는 지배자들과 주인들, 다시 말하면 부자들 혹은 부르주아적 사회계급이 가지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하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억압하는 수단이다. 국가는 조세정책, 법률 제정을 통하여 가진 자들이 국가의 권력 행사의 수단으로를 통해 가지지 못한 자들을 경제적으로 억압하도록 보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는 스스로 정치적 행동의 구조에 관한 결정에 간단히 순응하는데 이런 결정은 자유주의에서 자본주의의 지배에 의해 내려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네 번째 군국주의의 지배로 넘어갑니다. 바르트의 생각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에서 자유주의적 사회질서의 목적 결정성은 드러났다. 자유주의와 그 안에서 지배하는 권력들은 세계대전, 세계전쟁의 무대로 변화시켰다. 그 당시 국가주의가 상당히 강력했고요. 나중에 또 새로운 국가주의, 국가사회주의 히틀러가 등장했고요.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난 것을 염두에 두면 바르트가 그 시대 상황에서 왜 이렇게 매우 과격한 발언을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발전은 바르트에 따르면 군국주의가 자본주의와 국가의 구조들과 연결된 사실에서 설명된다. 자본주의의 지배와 더불어 주어진 사회 내의 내적인 불화는 그 나름대로 외부를 향해 불화를 만들어내는 경향성을 지닌다. 이에 상응하여 폭력수단인 국가도 정치적 불화를 촉진한다. 폭력 행사는 그 본질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와 사회 안에서 군국주의가 부상하게 만든다. 국내의 억압적인 국내 정치와 국외를 향한 전쟁 정치는 서로를 보충한다. 따라서 바르트에 따르면 법조문 외에 무기도 항상 국가를 지탱하는 사회적 계급의 유일한 지혜다. 화염방사기, 폭탄을 찾아내는 개, 가스마스크, 투하탄, 잠수함은 지정일관, 국가가 폭력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수단들이다. 그러므로 군국주의는 항상 필수적인 폭력국가의 구성요소다. 군국주의는 폭력국가의 본질을 드러낸다. 그렇지만 군국주의는 폭력국가의 요소로서 동시에 무한한 폭력 행사의 경향성을 더 높이기도 한다. 군국주의의 지배는 자본주의적 폭력국가로 하여금 서로 적대하여 전면 전쟁을 벌이도록 내몬다. 이제 건방진 영국은 교만한 독일에 도전해야 하고
그 반대로도 항상 마찬가지다. 영국과 동일의 심각한 충돌, 전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바르트에 따르면 폭력 국가들의 권력 투쟁으로서 그들 중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에 대해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도 순전히 완전히 부정적인 것이다.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1914년부터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의 대량 학살은 자본주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실천의 자기 파괴를 기록한다. 다섯 번째, 요약이라는 부분도 또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계대전과 함께 생겨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바르트의 답변에 관해 물었고, 여기서 자유주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실천에 대한 그의 비판에 도달했다. 끝으로 이 비판의 결과를 한 번 더 간단히 요약하기로 하자. 1. 로마서 주석 제1판에 자유주의 비판의 방법론적 적합성. 바르트의 자유주의 비판에서 우리는 신학과 정치의 연관성의 매우 분명한 방법론을 인식할 수 있다. 신학적 성찰은 사회의 구조도 함께 성찰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바르트는 또한 신학과 정치를 연결하는 다른 두 가지 방법을 배격했다. 한편으로는 바르트는 먼저 신학 밖의 사회학적 전제로부터 사회적 상황을 분석하고 그 분석에 의존하여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 신학적으로 탐구된 그리스도교적 정신, 에토스가 반응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절차를 바르트는 분명히 거절했다. 다른 한편으로 바르트의 논점은 먼저 그리스도교적 윤리의 추상적인 원리를 몇 가지 정리하여 그때그때마다의 사회적 상황에 적용하려는 절차와도 방법과도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에도 신학은 상황을 분석할 권한이 없다. 바르트에 따르면 두 가지 절차의 결정적인 결점은 그 속에서 신학적 인식과 정치적 분석이 분리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신학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사회적 상황을 외형적으로, 외부적으로 평가하거나 정치적 행동을 윤리적으로 동기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르트가 보기에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사회와 인간, 존재와 당위가 숙명적으로 분리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두 가지 방법, 절차는 인간과 사회를 포괄하는 객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이럴 경우에 그 객관성이 인간과 사회와 맺는 관계는 인식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절차는 다시금 가치 상대주의의 딜레마에 빠진다. 즉 인간의 모든 실천을 측정하는, 검증하는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객관적인 척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바르트에 따르면 신학은 하나님이 인간과 사회를 객관적으로 움직이시는 존재라는 인식 위에 서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사회에 하나의 분명한 존재 구조를 부여하심으로써 인간의 행동이 이 존재 구조의 형태와 표현이 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다. 만약 인간의 사회성과 정치적 당위성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신학은 정치적 실천의 윤리적 동기하에만 제한될 수 없다. 바르트의 요청에 따르면 신학은 사회적 상황과 정치적 행동을 중재, 매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동의 장소, 행동의 장소인 사회적 구조를 스스로 규정,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바르트는 그의 자유주의 비판에서 이 요청에 부응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부정적인 하나님 관계의 구조와 자유주의적 사회 질서의 구조들 간의 상관관계를 추적했다. 1914년에는 그가 특히 자유주의의 실패에 대한 도덕적 비판으로부터 출발했다면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바르트는 정치적 비판을 감행하려고 했다. 그는 이 실패의 정치적 원인,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의 사회성에 관해 질문했다. 그런데 자유주의의 사회성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기 위하여 바르트는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소외와 물화라는 사고를 부정적인 하나님 관계의 구조와 자유주의적 정치적 구조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루는 결정적인 연결고리로 사용했다. 소외의 문제와 물화의 문제에 대한 성찰은 자유주의의 특징이기도 한 사회적 구조 요인들을 확인하도록 인도했다. 사회적 장치, 즉 경제관계, 정치기구 등등의 인간 지배, 이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폭력 행사에 의하여 보장되는 사회 안의 일반적인 지배구조,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하는 것으로서 인간들 간의 지배관계의 확립이 곧 그 요인들이다. 이처럼 소외 사상을 사용함으로써 바르트는 자유주의의 정치적 구조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갖게 되었고,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군국주의를 소외된 사회의 출현 형태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신학이 사회성의 구조를 인식한다면 신학은 사회적 상황 그 자체의 객관적 경향성과 합치되는 정치적 실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학은 동시에 물신숭배적으로 고착된 현실에 대해 단순히 도덕적인 요청만을 제공할 줄밖에 모르는 그런 신학과 실천의 연관성의 딜레마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 칼바르트의 정치적 사고의 중심 주제로서 소외와 해방,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행해진 자유주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실천에 대한 분석과 비판에서 후기 바르트의 정치적 사고에 나타나는 중심 주제이기도 한 문제가 처음으로 분명히 표현되었다. 그것은 곧 정치적 소외와 정치적 해방의 대결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부정적인 주장은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회 질서들 안에서, 그리고 자유주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소외와 물화는 인간의 정치적 행동을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부자유, 지배, 타율, 그리고 불화는 인간성을 부패시키는 사회성의 구성 요소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함축하는 긍정적인 주장은 정치적 실천의 목표는 소외와 물화의 억제, 자유, 성숙과 자율의 촉진, 지배구조와 억압과 폭력의 철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자유는 개인주의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자유로 이해된다. 자유에는 무엇이 속해 있냐? 사람들 간의 평화와 연대도 속해 있다. 이익사회, 흔히 게젤샤프트라고 그러죠. 테니스가 말한 게젤샤프트. 이익사회는 공동사회, 게만샤프트, 게젤샤프트와 게만샤프트의 테니스의 구분을 바르트는 여기서 재인용합니다. 이익사회는 게젤샤프트는 공동사회, 공동체, 게만샤프트가 되어야 한다. 이익사회는 공동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주석 제1판의 자유주의 비판이 후기 바르트에게 계속되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두 가지 언급에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로마서 주석 제1판과 함께 자본주의 비판은 칼바르트의 신학의 사회론의 견고한 굳건한 구성 요소가 되었다.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자유주의 비판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된 자본주의 비판은 이미 그 핵심에서 후기 바르트의 자본주의 이해의 특징이기도 한 매우 중요한 설명,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연속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자본주의 비판과 소외 문제의 연결, 소유의 물신숭배 비판, 경제적 경쟁의 분석, 그리고 고용자와 노동자 간의 계급 대립의 명제에서 나타난다. 그와 함께 드러나는 것은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교회학에서보다는 더 불분명하게, 희미하게 자본주의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교회학에서 자본주의 비판이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설명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둘째,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제시된 국가론은 다소 조금 다르게 발전되었다. 물론 후기 바르트에게도 자본주의와 국가의 관계의 분석만이 아니라 전체주의적 국가 비판도 나타난다. 그렇지만 후기 바르트는 대체로 국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앞부분의 로마서 1판에서 바르트는 거의 국가를 부정적으로만 무정부주의자와 같은 그런 상태로 매 국가를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후기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는 거죠. 1938년에 쓴 그의 논문 칭의와 법, 칭의와 법 혹은 법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정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리히트가 법이라고도 하고 올바름이라고도 하고요. 계제죄라고 하는 성문법이라는 의미에서 계제죄라는 말도 쓰지만 더 포괄적으로 헌법처럼 큰 것을 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옳기 때문에 법이 되어야 되고 법은 옳다는 생각에서 독일말 레이히트는 정의로도 번역될 수 있고 법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칭의와 정의가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칭의와 법, 다른 분들도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칭의와 정의 1938년에 쓴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1946년에 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와 시민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 교회와 사회란 뜻인데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새로운 방향 설정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것은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구상, 기획으로 방향을 인도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에게 칼바르트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 7번째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주석 제1판은 1919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약 100년 이상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상황에서 쓰여진 그 당시에 바르트 로마서 주석이 지금과의 상황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그래서 그의 분석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가 무엇보다도 성서와 신학에 근거하여 그 당시 사회를 분석하고 신학과 정치사와의 관계를 고민하면서 썼던 이 책은 지금 우리에게도 상당한 시사점과 많은 자극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조금 더 한두 번 더 로마서 1판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서 제2판, 로마서 주석 2판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다시 여러분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건이었습니다.